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선거의 쪽집게 김장수 박사 모시고 D-180일 즉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10월 18일로 180일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D-180일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자유한국당 보수의 맏형인 우파의 맏형인 자유한국당 과반 득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뭐 오늘도 보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 조금 뭐 또 한 4%포인트 뭐 상승, 반등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40대 초반 그리고 지난번에 나온 내일신문과 한국리서치마냥 32.4% 그러니까 실제 한 35% 정도는 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마음을 못 놓는 것 같아요. 우파들이.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 잘한다가 40, 대통령 못한다가 55, 네.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건데. 네네. 원래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100% 이기죠. 압승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40%가 여당을 찍고 나머지 60%가 네. 야당을 찍으면 일부 뭐 정의당 같은 데가 가져간다 해도 네. 야당이 당연히 압승해야 됩니다. 지금 그 구도는 이미 형성이 됐고요. 네. 문제는 이제 한국당입니다. 네네. 이 계속 뭐 물론 이제 2017년 대선 지난 지방선거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을 안 물어보고 한국당만 물어보면 네. 한국당에 호감이 간다. 네. 한 35 정도. 아. 그 비호감 65입니다.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기본 전제는 네. 나 저 당에 호감이 안 가. 네. 이 사람들은 안 찍는다고 보고 출발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잘못해도 네, 거기도 네. 이제 35에서 40 정도가 있는데 네.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60이 됐는데도 네. 나 한국당 호감이 간다가 40을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당의 고민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흔히 비호감도라고 예,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싫고 민주당도 싫은데 예.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쪽에는 표가 안 가, 손이 안 가.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딘가로 좀 튕겨나가거나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비호감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일단 이제 비호감도 호감도 이 질문이 like dislike 질문입니다. 네, 네. 너 한국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이유들을 줄여나가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일단 싫어한다 이랬을 때는 그 인적 구성에 대한 불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바꿔주고 네.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비호감도를 줄이는 가장 네. 일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기자분들한테 이제 많은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국에 대해서는 별로 안 물어요. 저한테. 예. 기자들이 의외로 많이 묻는 것이 뭐냐니까 조국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많이 물으면서 아니 지금 보면은 저 황교안 대표 안 그래도 유승민 또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보수 대단결, 보수 통합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쪽에다 자꾸만 눈을 찡긋찡긋하는 것 같은데 과연 결합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 왜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뭐 중앙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보수 대통합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쟁점으로 가면 계속 통합하기 어려워집니다. 네네. 과거 일을 놓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유승민 의원이 되게 현명하지 못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다. 네네. 그 문제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주제로 가면 또 이제 한국당이나 보수파 유권자들이 분열되는 주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이슈가 문재인 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네.
자기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자는 이유가 총선 승리인데 네. 여기서 다시 네. 보수 우파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이슈를 전면에 끌고 나온다. 그러면 통합을 하든 못하든 그거는 선거 승리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로 유승민 의원이에요. 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은 지금 계속 아이고 내가 당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유승민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제 극우 보수가 있고 수구 보수가 있고 자기는 개혁 보수다 이거예요. 자기는 개혁 보수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것은 안철수다라고 하면서 안철수가 지금 뭐 독일에 있다가 또 최근에는 미국 갔죠. 그 안철수하고 손을 잡고 이른바 제3의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빼고 이쪽에 자유한국당 빼고 그 공간이 널찍한 데가 있다. 거기에 깃발을 꼽으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도 이제 정말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네.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게 네. 보수 정당 그리고 이제 좌파 정당의 40-40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승민이 생각하는 중도 정당이라는 게 네. 아무리 많아도 20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에서 독자적인 생존은 어렵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왜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분위기가 되게 높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안 돼서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을 못 얻고 정권 저 친구들이 다시 정권 재창출하면 네. 대한민국이 다 망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변수가 되는 게 유승민 의원이 잘못된 행보를 가면 네.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또 이제 기자분들이 묻는 게 이 바른미래당 그래서 난 그래요. 바른미래당이 무슨 뭐 보수 정당입니까? 바른미래당에 지금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과거에 문재인 체제가 싫다고 그걸 깨고 나왔던 호남 의원들 중심이에요. 물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민평당으로 빠져나가고 또 민평당으로 빠져나갔던 또 일부가 요즘 대한 세력이라고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국민의당 시절에 안철수에 의해서 빠지를 단 비례대표 의원들 플러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 현역 호남 의원들 이 축인데 이 사람들하고 유승민하고도 원래 한 지붕 두 가족 아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민평당이나 대한정당 쪽에 이제 호남 사람들은 주축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문제는 네.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게 양쪽에 섞여 있어도 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중도다. 이 사람들이 보수가 아니고.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수여서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중도 유권자, 중도를 대변하는 정당이 어느 편을 들게 할 거냐. 네네. 이 사람들이 보수 편을 들면 우리가 이제 총선 승리하는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좌파 정부 편을 들게 되면 네. 그럼 우리가 총선 과반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정당이 보수여서가 아니라 네. 이 정당이 보수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학규 좀 대표는 죽어도 좀 자유한국당과 섞일 수 없는 그렇죠. 사람이고 예. 유승민 의원도 섞이기 쉽지 않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본인이 개혁 보수라고 하니까 보수로 넣을 수 있겠죠. 저는 손학규하고 유승민도 조만간 갈라설 것 같은데. 아,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리될 것들은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손학규하고 박지원 손학규는 어쨌든 호남 세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남는데 네. 유승민을 보수 진영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참 이게 딜레마네요. 사실 근데 예. 유승민을 끌고 오자니 유승민은 계속 아니야 2016년에 내가 주도했던 박근혜 탄핵을 인정해야만 내가 협상 테이블에 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니 결국 제가 보았을 때는 황교안 대표 어떤 장악력 리더십 갖고는 이거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유승민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승민 대표가 만고의 역적이 될 수 있는 수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입장을 빨리 재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생각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정당이 지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네. 연대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참 보면 우리 오늘 김장수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황교안 대표 말씀하시는 것 같네. 다 좋은 얘기만 하시네. 자, 그건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올 4월에 그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 발동한 가운데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억지로 올려놨던 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수처법이고 또 하나가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면은 어쨌든 간에 패스트트랙에 탐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저 김장수 박사도 그동안 쭉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었을 경우 사실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총선 사상 예전 아주 옛날 빼고 최소한 현재 1구 1인제 체제에 들어서 옛날 88년 13대 총선 이후에 어느 당도 사실은 득표율이 과반된 경우는 예.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있는 대로 잘 뽑아봐야 한 40에서 40 한 2, 3? 그다음에 민주당이 있는 대로 잘 뽑아봐야 40에서 40 한 2, 3? 이 정도인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었을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될 수는 있지만은 범보수가 자칫 잘못하면 과반을 잃게 되는 수가 있고 맞습니다. 예.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 그러면 비례대표에 주어진 의석이 75개고요. 그죠? 225가 지역구, 예, 75가 비례대표. 거기서 두 개는 상수입니다. 하나는 정의당, 네. 그리고 하나는 호남 기반한 정당. 네. 이게 둘 다 이제 좌파 쪽이죠. 네. 이 정당들이 3당, 4당이 될 거다. 네, 내지는 네. 3, 4, 5당 중에 두 당을 점할 거다. 그러면 75 중에 이제 이 두 당이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인데 각자 한 17개, 20개 요 정도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의석이요. 예, 의석이 그러면 40개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75개에서 그 전처럼 야 네. 이건 연동형으로 하되 비례대표에 배분되는 비중을 한 50석이나 네. 45석으로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좀 보면 지역구에서 뭐 물론 지역구에서 선전을 하겠죠. 자유한국당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영남이 60석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재 분위기는 아마 현재 분위기라면 아마 오늘 딱 지금 선거를 갖다 지금 투표를 한다면은 지금 영남에 현재 65석인가 그럴 겁니다. 한 60석이 자유한국당 아마 일색으로 갈 겁니다. 호남이 지금 30석이 안 되죠. 호남이 지역구 30석이 안 됩니다. 거기는 보면 또 갈라지겠죠. 민주당하고 또 보면 현재 민평당하고 갈라지겠으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당 그러니까 후보자는 후보자, 지역구 투표는 지역구 투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정당 투표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극단적으로 비례대표 내지 말고 자 인물은 우리 자유한국당 김장수를 찍어주세요. 정당은 저쪽 예를 들자면 비례 정당 하나 만들어서 뭐 마음에 정 안 드시면 우리를 안 찍더라도 반드시 우리 공화당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 자체인데 네. 그렇게 해도 네. 75석이 걸린 거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은 항상 5% 이상의 득표력을 갖고 7% 있고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호남당도 100% 10% 이상의 득표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길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파 정당이 될 때가.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5%를 얻었느냐 7%를 얻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구도가 예. 3개 중에 2개를 쟤들이 가져가고 그럼 네. 75석 중에 3분의 2 이상을 쟤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네. 보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정당 2개를 못 만들어내는 것도 확실하고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는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 태워갖고 예. 지금 저들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이것을 막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구도로 하면 우리가
한국당 단독으로 과반을 점하려면 네. 150석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구도로 하면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10석 못 가져옵니다. 네, 네. 몇 프로를 얻든 간에. 네네. 그러면 지역구에서 140석을 이겨야 된다는 건데 네. 전체 지역구가 225석입니다. 네네. 그러면 민주당이 80석 정도가 돼야 우리가 과반 넘는다는 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제도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서 아무리 득표율이 높아도 네. 민주당을 80석 이하로 낮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김장수 박사님 말씀은 보면은 아무리 밉더라도 어쨌든 이른바 그 빈 공간 틈새에 있는 예. 뭐 유승민이랄까 뭐 예. 또 저 우리 공화당의 예. 저 조원진, 홍문종이랄까 또 심지어는 지금 당을 만들겠다는 전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좀 연대가 필요하다. 뭐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받아야 되고 불가능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어쨌든 텐트는 넓게 쳐야 됩니다. 예. 자, D-180일. 이제 180일 후면은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냉혹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기묘묘한 이 선거제도 선거의 틀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아 오르고 문재인 정권을 갖다 심판하자는 목소리는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김장수 박사의 약간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